여기 묵고 새벽바람 좀 맞으면 정신 차리겠지. 그 말이 들리는 순간 저는 잠깐 귀가 잘못됐나 싶었습니다. 환갑잔치가 끝난 날 호텔에서 가장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에서 엄마 사랑해라고 울던 아이가 같은 입으로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죠? 딸 유나, 내가 배 아파 낳은 내 딸 유나가 차가운 눈으로 저를 내려다보며 마치 길가의 돌멩이를 치우듯 말했습니다. 그 눈빛이 정말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 눈빛이었습니다. 그 눈빛을 받는 순간 밧줄이 살을 파고드는 고통보다 훨씬 더 먼저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아직 채 가시지 않은 잔치 음식 냄새, 샴페인 섞인 향수 냄새, 호텔 로비에서 들리던 클래식 하객들의 웃음소리가 이명처럼 귀를 때렸습니다. 방금 전까지 저 아이는 내 손을 잡고 울었는데 뺨은 얼얼했고 입안에는 피맛이 돌았지만 이상하게도 눈물은 바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물은 너무 오래전에 다 써버린 사람처럼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대신 심장이 얼음장처럼, 아니 칼날처럼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그래, 이게 내 본심이었구나. 핏줄이라는 이유로 끝까지 믿고 싶었던 마지막 미련이 산산이 부서지는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단단한 게 깨워졌습니다.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내가 받은 수모 반드시 1000배 만배로 돌려줄 겁니다.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 편안하게 보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야기 시작합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엄마였습니다. 환갑잔치가 열린 곳은 서울 한복판, 이름만 대면 다 아는 특급 호텔, 그 중에서도 가장 화려한 그랜드홀을 통째로 빌려 진행됐습니다. 입구엔 대형 실사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저와 딸 유나가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모녀처럼 활짝 웃고 있는 사진. 사람들은 사진 앞에서 멈춰서서 말했습니다. 와, 어머니 따님이 진짜 효녀네요. 이 정도면 영화 한 편인데요? 사진이 너무 좋아요. 둘이 진짜 닮았네요. 유나는 그때마다 정말 완벽한 딸처럼 웃었습니다. 엄마, 여기서 사진 한 장 더 찍자. 엄마, 꽃다발은 왼쪽으로 드는 게 예뻐. 엄마, 괜찮아? 신발 불편하지? 그 말투가 너무 자연스러워서 저는 의심을 한 번도 하지 못했습니다. 호텔 직원들은 군대처럼 움직였고 하객들은 끊임없이 들어왔습니다. 정계 인사, 재계 인사, 그런 거창한 사람들은 아니었어도 유나가 거래하던 사람들, 유나 회사에 투자한다는 사람들, 사돈 측 친척들, 그리고 동네에서 저를 알던 지인들이 축하라는 이름으로 자리를 채웠습니다. 호라는 꽃 냄새와 음식 냄새, 사람 냄새가 섞여 마치 꿈처럼 현기증이 날 정도였습니다. 저는 살구빛 한복을 차려입고 유나의 팔짱을 끼고 샹들리에 아래를 걸었습니다. 그 순간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남편을 일찍 보내고 반지하에서 국밥집 하며 새벽부터 밤까지 버텨낸 세월이 마치 먼 옛날 이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비 오는 날엔 천장에서 물이 떨어져 그릇을 여기저기 받쳐놓고 자던 밤, 가습이 아끼려고 국밥집에서 남은 육수로 집에서 라면 끓이던 밤, 딸이 중학교 올라가던 해, 학원비가 없어 새벽에 전단지 돌리고 아침엔 국밥집 문 열고 밤엔 설거지 알바까지 하던 날들, 그 모든 시간이 오늘 하루의 반짝임을 위해 존재했던 것처럼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유나는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엄마, 오늘은 절대 고개 숙이지 마.
엄마는 오늘 주인공이야. 그 말을 듣는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래, 내 인생도 이젠 보상받는구나.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저 말이 주인공을 단상에 세우는 연출이었다는 걸. 딸 유나는 그날 정말 빛이 났습니다. 차분한 정장, 목선에 딱 맞는 진주 목걸이, 손목에 은은하게 빛나는 시계. 누가 봐도 성공한 딸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나 옆에는 사위 도연이 있었습니다. 도연은 목소리가 부드럽고 말이 예쁘게 나오는 사람이었습니다. 하객들에게 인사를 할 때도 항상 한 박자 늦게 상대를 편하게 만드는 미소를 붙였습니다. 장모님이 정말 대단하신 분이더라고요. 유나가 장모님 얘기만 하면 늘 울컥해요. 어머니, 오늘은 제가 옆에서 계속 모실게요. 그 한마디 한마디가 좋은 사위의 교과서 같아서 저는 마음이 놓였습니다. 하객들은 입을 모아 칭찬했습니다. 요즘 세상에 이런 환갑잔치 보기 힘든데요. 따님 진짜 효녀네요. 사위도 참 인상이 좋으시네요. 어머니 복 받으셨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웃으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울었습니다. 내가 그래도 잘 키웠구나.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칭찬들이 유나에게는 증명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이 내게 복 받으셨다고 말할수록 유나는 더 완벽한 연기를 해야 했으니까요. 마침내 유나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수백 명 앞에서 마이크를 잡은 유나는 잠시 말을 못 잇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짧은 침묵이 사람들을 더 올렸습니다. 오늘은 제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엄마 김미정 여사님의 환갑입니다. 유나의 목소리가 떨리자 홀 여기저기서 아이고 하는 탄식이 흘렀습니다. 유나는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엄마가 제 인생을 전부 바쳐줬기 때문이에요. 그 말에 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유나는 저를 향해 손을 뻗어 손을 꼭 잡고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손은 늘 뜨거웠어요. 국밥집 불 앞에서 설거지 물 속에서 엄마 손은 늘 빨갛고 거칠었어요. 그 순간 제 손이 정말 더 거칠게 느껴져 저는 손을 숨기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유나는 제 손을 더 꼭 잡았습니다. 엄마가 밤새 끓였던 사골 냄새, 엄마가 새벽에 깨워서 밥 먹이던 목소리, 그게 제 인생의 뿌리였어요. 하객들 중 몇몇은 이미 눈물을 훔치고 있었고 어떤 사람은 고개를 돌리고 울었습니다. 유나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는 제가 할게요. 엄마는 이제 편하게만 사세요. 돈 때문에, 사람 때문에. 엄마가 다시 울지 않게 해드릴게요. 그리고 큰 절을 올렸습니다. 박수와 환호가 홀을 흔들었습니다. 저는 딸을 안으며 속삭였습니다. 유나야 고맙다. 정말 고맙다. 유나는 제 귀에 아주 작게 속삭였습니다. 엄마 오늘은 절대 잊지 마. 엄마는 내가 지켜. 그 말이 진심인 줄 알았습니다. 그때까지만요. 잔치는 밤늦게 끝났습니다. 유나는 엄마 피곤하시죠? 라며 검은 고급 세단 뒷좌석에 저를 태웠습니다. 문을 닫는 소리가 유난히 무겁게 들렸습니다. 차가 출발하자 유나는 잠깐 창밖을 보더니 한숨처럼 말했습니다. 오늘 진짜 힘들었다.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잔치는 엄마를 위한 날인데 왜 저 아이는 자기가 일을 끝낸 사람처럼 말하는 걸까? 하지만 저는 또 애써 넘겼습니다. 주인공인 나보다 행사 준비한 애가 더 힘들었겠지. 그게 제 인생의 가장 어리석은 착각이었습니다. 차 안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아까 단상 위에서 감동의 눈물 흘리던 얼굴은 사라지고 유나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사위 도연도 뒤에서 조용히 휴대폰을 만지작거렸습니다. 그 둘 사이에는 말하면 안 되는 이야기를 서로 확인하는 듯한 침묵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침묵이 피곤함 때문이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유나는 하이힐을 툭 벗어던지며 말했습니다. 발 아파 죽겠다. 그리고 엄마 먼저 들어가 쉬어라는 말만 남기고 2층으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아까 연회장에서 제 손을 꼭 잡고 엄마 사랑해 하던 아이가 맞나 싶을 정도로 무심했습니다. 사위 도연은 차에서 짐을 내리며 말했습니다. 장모님, 물 드실래요? 따뜻한 차라도. 그 말투가 부드러워 저는 또 속았습니다. 괜찮다. 너희도 얼른 쉬어라. 거실에 들어오자 유나는 소파에 깊게 몸을 묻고 넥타이를 던지듯 풀었습니다. 그 모습이 어딘가 폭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유나야, 오늘 정말 고생했다. 엄마가 이렇게 호강을 누리네. 그 순간 유나는 대답 대신 제 얼굴을 똑바로 봤습니다. 눈빛이 달랐습니다. 따뜻함이 아니라 무언가를 재단하는 눈빛. 유나가 낮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그 목소리에 저는 이유 없이 몸이 떨렸습니다. 본론부터 할게. 무슨 본론? 유나는 숨을 고르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 부산 상가 지분 있잖아. 외삼촌 명의로 나눠져 있는 그거. 순간 심장이 바닥 없는 곳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상가는 남편이 마지막으로 남긴 제 마지막 울타리였습니다. 국밥집으로 겨우 버티던 시절 제가 딸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딱 하나의 안전장치. 그걸 왜 지금 얘기해? 유나는 냉정하게 웃었습니다. 왜겠어? 우리 회사 지금 끝이야. 끝이라니. 너 아까 단상에서 상장 준비한다며. 유나는 고개를 젓고 마치 사람을 바보 취급하듯 말했습니다. 엄마, 그건 쇼였어. 그 한마디로 제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유나는 더 차갑게 말했습니다. 오늘 온 사람들 중 절반은 축하하러 온 게 아니야. 우리 회사 상태 보러 온 거야. 뭐? 투자자, 채권자, 소개받은 애들. 눈치 빠른 사람들은 이미 다 알고 있어. 유나는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톡톡 치며 말했습니다. 이번 달에 막아야 할 돈이 수십억이야. 아니더야. 엄마가 그 지분만 넘기면 은행도 사채도 일단 조용해져.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안 된다. 그건 내 아빠가 남긴 거고 내가 죽어도. 유나는 비웃었습니다. 아빠? 엄마는 아직도 그 얘기야? 유나야, 그게 무슨 말이니? 유나는 이를 갈며 말했습니다. 엄마는 평생 그 상가 붙들고 나는 희생했다 소리만 해. 그 희생 때문에 내 인생이 더 무거웠다고는 생각 안 해? 그 말에 숨이 턱 막혔습니다. 나는 딸을 위해 내 인생을 바쳤는데 딸은 그걸 짐이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2층에서 사위 도연이 내려왔습니다. 도연은 조용히 문을 잠갔습니다. 철컥. 그 소리에 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도연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장모님, 지금은 감정 얘기할 때가 아니에요. 제가 그제야 알았습니다. 이건 딸이 순간적으로 미친 게 아니었습니다. 부부가 함께 짠 함정, 환갑잔치, 감동연설, 큰절, 눈물, 꽃다발, 그 모든 건 여기로 저를 데려오기 위한 연출이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힘으로 말했습니다.
안 돼, 절대 안 돼. 그건 내 마지막이야. 그 순간 유나의 눈이 뒤집혔습니다. 노망이 났나? 그리고 유나의 손이 허공을 갈랐습니다. 짝! 뺨이 불에 데인 것처럼 뜨거웠습니다. 제 입안에서 피맛이 번졌습니다. 유나야, 내가 엄마를. 제가 떨며 말하자 유나는 오히려 더 차갑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뭔데? 엄마는 내 인생에 도움된 적이 있어? 그 말이 심장을 찢었습니다. 엄마, 나 평생 가난이 창피했어. 그 순간 사위 도연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저는 비명을 지르며 버텼지만 환갑 넘은 제 힘으로는 젊은 남자의 힘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유나와 도연은 저를 마당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밤바람이 칼처럼 뺨을 스쳤습니다. 정원 조명은 꺼져 있었고 달빛만 희미하게 깔렸습니다. 유나는 창고로 가서 굵은 밧줄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낡은 배나무 기둥에 제 몸을 묶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자 유나는 마치 귀찮다는 듯 말했습니다. 엄마, 여기 묶여서 생각 좀 해. 풀어. 너 미쳤어. 유나는 아주 담담히 말했습니다. 새벽까지 도장 어디 있는지 말 안 하면 계속 묶어둘 거야. 도연이 옆에서 덧붙였습니다. 장모님이 협조하시면 이렇게까지 안 해요. 그 말이 얼마나 끔찍한지 그들은 몰랐습니다. 유나와 도연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불이 꺼지고 2층 침실창에 잠깐 불이 켜졌다가 이내 꺼졌습니다. 집 전체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고 정원에는 저 혼자 남았습니다. 처음엔 추위와 수치심에 몸이 떨렸습니다. 바람은 옷 속으로 파고들고 밧줄은 살을 파고들고 손목은 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통증보다 더 무서운 게 찾아왔습니다. 내가 여기서 쓰러지면 누가 발견하지? 저 아이들은 내가 죽어도 문을 열까?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러다 제 머릿속에 잊고 살았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나는 원래 김미정이 아니었습니다. 제 본명은 윤서아였습니다. 그리고 나는 한때 윤석원 의원의 딸, 정치 명문가의 막내였습니다. 아버지는 늘 말했습니다. 서아야, 너는 운명을 따라 살아야 한다. 그 운명은 정략 결혼이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결혼 상대까지 정해져 있었고, 저는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운명이 처음으로 흔들린 건 제가 18살 처음으로 혼자 숨 쉬고 싶다는 생각을 했던 날이었습니다. 우리 집은 늘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아버지의 손님, 기자, 보좌관, 지역유지, 후원자, 거실엔 늘 정장을 입은 어른들의 웃음소리가 흘렀고 저는 그 웃음소리 사이를 지나갈 때마다 마치 가구처럼 취급받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서아야, 인사해라. 네, 안녕하세요. 그 인사가 제 인생의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밥 먹을 때도, 옷 입을 때도, 웃을 때도 누가 보고 있다는 걸 먼저 생각하는 아이로 자라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 가장 또렷한 기억이 하나 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어느 날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습니다. 우산을 들고 기다리던 운전기사는 보이지 않았고 저는 교문 앞에서 교복 치마를 꼭 움켜쥐고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제 머리 위로 우산을 씌웠습니다. 바로 큰오빠 윤태경이었습니다. 오빠는 젖은 제 운동화를 보고 아무 말 없이 제 등을 업었습니다. 서아야, 너는 비 맞으면 안 돼. 왜? 너는 나중에 크게 다칠 애라서.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지만 오빠의 등은 따뜻했고 저는 그날 처음으로 울고 싶어졌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오빠는 젖은 제 양말을 직접 벗겨 드라이기로 말려줬습니다. 그때 오빠가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서아야, 너는 언젠가 도망가고 싶어질 거야. 내가, 응. 그때 무서워도 도망가. 대신 혼자 가지 마. 오빠가 내 뒤에 있을게. 그 말이 제가 평생 잊지 못한 약속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도망가고 싶은 아이로 컸고 그 도망은 결국 남편을 만나면서 현실이 됐습니다. 남편 정우진, 가난한 촬영 스태프였습니다. 처음 본 건 대학 축제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비가 내렸습니다. 무대 뒤는 전쟁터였습니다. 조명은 깜빡였고 스피커는 먹통이었고 사람들은 뛰어다니며 소리쳤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만 조용히 젖은 케이블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급히 무대 뒤를 지나가다 바닥에 무릉덩이에 발이 미끄러졌고 그 순간 누군가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미끄러워요. 여기 조심하세요. 저는 놀라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사람의 손은 차가웠고 손가락 마디엔 굳은 살이 박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저는 그때 처음 느꼈습니다. 누군가가 저를 의원 딸이 아니라 그냥 한 사람으로 걱정해주는 느낌. 그날 이후 저는 일부러 축제 준비실, 장비 창고, 무대 뒤를 기웃거렸습니다. 사람들의 박수가 닿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일하는 남자. 그 남자는 저를 보자 처음엔 깜짝 놀란 얼굴을 했습니다. 여기 오시면 안 돼요. 위험해요. 왜요? 나도 대학생인데. 대학생이어도 여기서 다치면 아파요. 그 말이 웃겼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정치와 체면으로 말할 때 그 사람만 아프다라는 말을 했으니까요. 며칠 뒤 제가 무대 뒤에 혼자 앉아 있던 날이었습니다. 사람들 웃음소리는 멀리서만 들렸고 저는 이상하게 그날 너무 숨이 막혔습니다. 그때 우진이 종이컵에 따뜻한 캔커피를 따라 가져다 줬습니다. 이거 드세요. 춥죠? 괜찮아요. 괜찮다는 사람일수록 더 춥던데요. 그 한마디에 저는 갑자기 울컥했습니다. 제가 진짜 괜찮지 않았던 세월이 그 말 하나에 들켜버린 느낌이었거든요. 그리고 그날 처음으로 그가 제 이름을 물었습니다. 이름이 서아요. 서아 씨. 그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평생 윤석원 의원 딸, 막내, 예쁜 아가씨로만 불리던 제가 처음으로 서아가 된 느낌. 어느 날은 우진이 낡은 이어폰 한쪽을 내게 줬습니다. 좋아하는 노래 있어요? 없어요. 그럼 만들어야죠. 그리고 우리는 무대 뒤 창고에서 이어폰을 나눠 끼고 조용히 노래를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행복은 들키는 것도 시간이었습니다. 아버지 쪽 사람이 우진이와 저를 찍었습니다. 다음 날 집안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아버지는 제 뺨을 때리진 않았습니다. 그보다 더 무서운 방식으로 말했습니다. 서아야, 너는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저는 방에 갇혔습니다. 휴대폰도 뺏겼고 창문도 잠겼고 방문 앞엔 사람이 지키고 섰습니다. 그때 큰오빠 윤태경이 밤에 제 방 창문 아래로 와서 작게 돌멩이를 던졌습니다. 잠시 후 오빠는 경비가 교대하는 틈을 타 제 방에 들어왔습니다. 오빠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짧게 욕을 뱉었습니다. 미친놈들 너를 이렇게 해? 그리고 오빠는
제 손에 작은 수첩을 쥐어줬습니다. 이 번호는 정말 죽을 것 같을 때만 써.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오빠 나 어떻게 해? 오빠는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내가 선택한 길이면 끝까지 가. 근데 끝에 서면 오빠가 널 지켜. 그날 밤, 오빠는 저를 밖으로 빼낼 구멍을 열어줬습니다. 저는 작은 여행 가방 하나에 옷 몇 벌과 엄마가 몰래 넣어줬던 얇은 현금 봉투, 그리고 우진이 준 낡은 이어폰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새벽 저는 그 집을 나왔습니다. 우진은 저를 동네 작은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비가 내렸고 우진은 자기 점퍼를 벗어 제 어깨에 덮어주며 말했습니다. 서아 씨, 지금부터는 내가 당신 편이에요. 그 말 한마디가 제 인생의 시작이었습니다. 우리는 결혼했습니다. 드레스도 없었습니다. 호텔도 없었습니다. 사진도 없었습니다. 대신 동네 구청 앞에서 찍은 흐릿한 사진 한 장이 있었고 우진이 제 손을 꼭 잡고 웃고 있었습니다. 우리 잘 살자. 응, 잘 살자. 단칸방에서 시작한 신혼생활. 겨울엔 창문 틈으로 바람이 들어왔고 여름엔 천장이 후끈 달아올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행복했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고 밥을 먹고 웃고 잠을 잤습니다. 우진은 낮에는 촬영 현장에서 장비를 옮기고 밤에는 편집일을 배우며 살았습니다. 그가 잠든 새벽이면 저는 조용히 그 사람 손을 만졌습니다. 상처투성이 손. 하지만 그 손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유나가 태어났습니다. 유나가 처음 울던 날 우진은 울면서 말했습니다. 우리 딸, 세상에서 제일 자유롭게 키우자. 그 말이 저를 살게 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길지 않았습니다. 유나가 6살 되던 해 우진은 새벽 촬영 장비를 옮기다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저는 정신이 나갔습니다. 관 속에 누운 우진의 얼굴을 보는데 너무 조용해서 아, 얘가 장난치나? 이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어린 유나가 제 치마를 잡고 말했습니다. 엄마 울지 마. 아빠 잘래. 그 말이 제 심장을 갈기갈기 찢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제 인생을 지웠습니다. 오직 엄마로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엄마를 그 아이가 지금 배나무 기둥에 묶어 새벽바람을 맞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이 숨을 먹게 했습니다. 배나무 기둥에 묶여 새벽바람을 맞는 동안 제일 무서운 건 추위가 아니었습니다. 저 아이가 정말 문을 끝까지 안 열 수도 있겠구나. 그 생각이 스치는 순간 온몸에 피가 얼어붙었습니다. 손목은 밧줄이 파고들어 감각이 무뎌졌고 발목은 저려서 발가락 하나 움직이기도 힘들었습니다. 바람은 옷 속으로 비집고 들어와 속살을 후벼 파듯 살갗을 긁었습니다. 뺨은 아직도 얼얼했고 입안엔 피맛이 남아 침을 삼킬 때마다 쓰디썼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시간이 흐를수록 통증보다 더 무서운 게 찾아왔습니다. 바로 침묵이었습니다. 집은 조용했고 정원등도 꺼져 있었고 2층 창문은 커튼까지 내려져 있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제 머릿속엔 한 가지 질문만 맴돌았습니다. 내가 여기서 쓰러지면 누가 알아? 유나가 아니 저 아이가 내가 죽어도 문을 열까? 그때 아주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철컥. 현관 쪽.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다시 나오는 건가?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잠시 후 정원 쪽으로 슬리퍼를 끌며 나온 사람은 사위 도연이었습니다. 도연은 담배를 물고
불을 붙이더니 제 쪽을 한번 흘끗 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걱정도 죄책감도 아니었습니다. 검사였습니다. 살아있나 죽었나 확인하는 눈빛. 도연은 연기를 길게 뿜으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아, 진짜 골치 아프네. 저것만 받으면 끝인데. 저것, 제가 아니라 부산 상가 지분, 제 마지막 울타리. 도연이 제 앞으로 가까이 다가와 낮고 단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장모님, 추우시죠? 제가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너희 사람 맞냐? 도연은 피식 웃었습니다. 사람이요? 장모님도 사람 맞으세요? 그 말이 가슴을 찢었습니다. 도연은 담배 끝을 흔들며 뻔뻔하게 말했습니다. 장모님, 유나가 왜 이렇게까지 했는지 진짜 모르세요? 유나는 평생 장모님 눈치를 보고 살았어요. 엄마 고생했다. 엄마 희생했다. 그 말이 유나한텐 족쇄였거든요.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내가 뭘.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장모님은 열심히 사셨어요. 근데 유나는요? 유나는 장모님의 고생 위에 얹혀서 평생 빚진 사람처럼 살았어요. 그 말은 비열했지만 이상하게도 너무 현실적이었습니다. 도연이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회사가 진짜 끝입니다. 사채가 목을 조르고 있어요. 협박 전화, 문자, 사람까지 붙었어요. 유나가 웃으면서 단상에 올라가서 엄마 사랑에 운운한 것도요. 그거 다 투자자 보여주기였어요. 오늘 온 사람들 절반은 축하하러 온 게 아니에요. 상태 보러 온 거예요. 유나가 괜찮은 척하면 돈이 조금이라도 더 들어올까 해서. 도연은 담배를 바닥에 비벼 끄며 제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새벽 5시까지요. 도장 위치 말 안 하면 그땐 진짜 곤란해져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곤란? 너희가 날 여기 묶어놓고 곤란? 도연이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협조하시면 우리도 이렇게까지 안 해요. 그 말은 사실 이런 뜻이었습니다. 장모님이 돈을 내놓으면 우리는 인간인 척할 수 있어요. 도연은 그대로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철컥. 문이 잠기는 소리.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집에서 저는 엄마가 아니었습니다. 방해물. 돈 앞에서 치워야 할 장애물. 그렇다면 저도 더 이상 엄마로만 살 이유가 없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숨을 고르고 제 등을 배나무 기둥에 바짝 붙였습니다. 거친 나무 껍질이 등 뒤로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밧줄이 지나가는 위치를 손목 감각으로 더듬었습니다. 손목을 미친 듯이 비틀기 시작했습니다. 살이 찢어지는 느낌이 났지만 아프다는 감각이 늦게 따라왔습니다. 밧줄은 악랄하게 감겨 있었고 매듭은 사람을 포기시키려는 것처럼 단단했습니다. 그때 배나무 껍질의 울퉁불퉁한 부분이 사포처럼 밧줄에 닿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몸을 좌우로 흔들었습니다. 1번, 2번, 10번. 팔은 저려오고 어깨는 빠질 것 같았고 손목에서 피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죽을 순 없어. 툭. 아주 작은 소리. 밧줄 한 가닥이 끊어졌습니다. 그 소리 하나가 제 심장에 산소를 불어넣었습니다. 희망이 보였습니다. 저는 울부짖지 않았습니다. 기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더 미친 듯이 움직였습니다. 또 툭, 또 툭. 마침내 매듭이 느슨해졌고 제 손이 빠져나왔습니다. 저는 그대로 바닥에 무너져 앉았습니다. 손목은 피투성이, 몸은 떨리고 이빨이 딱딱 부딪혔습니다.
하지만 저는 웃었습니다. 살아있으니까, 살아있으면 끝을 볼 수 있으니까. 저는 기어가듯 가방으로 갔습니다. 가방은 밤이슬에 젖어 있었고 흙이 잔뜩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지퍼를 열었습니다. 지갑, 화장품 샘플, 환갑잔치 때 들고 있던 작은 부케 장식, 그리고 지갑 안쪽, 제가 수십 년간 숨겨온 비밀 칸, 낡은 수첩, 첫 장에는 또박또박 적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내 동생 서아에게 무슨 일이 있어도 널 지켜줄 내 영원한 오빠 윤태경. 그 문장을 보는 순간 가슴 깊은 곳이 무너졌습니다. 오빠 아직도. 저는 낡은 폴더폰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려 숫자를 2번이나 틀렸습니다. 다시, 천천히, 뚜루루 뚜루루, 벨소리 하나하나가 제 생명줄 같았습니다. 몇 번 울리다, 뚝, 연결, 숨막히는 침묵. 저는 목소리가 갈라진 채 겨우 말했습니다. 오 오빠, 나야 서아야.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저를 더 무섭게 했습니다. 원망하나? 기억 못하나? 그때 낮고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 어디냐? 그 한마디에 저는 무너졌습니다. 울음이 터질 것 같았지만 지금은 울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주소를 말했습니다. 경기도 양평. 오빠는 단 한마디만 남겼습니다. 1시간만 버텨.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폴더폰을 가슴에 꼭 안고 차가운 땅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1시간. 그 1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긴 시간이었습니다. 그 사이 집안에서 다시 발소리가 나면 어쩌나, 다시 묶이면 어쩌나, 그런 생각이 목을 조였지만 저는 이를 악물고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1시간 동안 처음으로 제 인생을 다시 생각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 왜 내 딸이 이렇게 됐는지, 그리고 무엇이 진짜였는지. 새벽 공기가 차가워질수록 제 정신은 더 또렷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괴음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하나, 곧 수십 개, 고출력 엔진 소리, 그리고 철제 대문이 쾅 하고 찌그러지며 쓰러졌습니다. 검은 차량들이 뱀처럼 들어와 집을 완벽히 포위했습니다. 헤드라이트가 정원을 대낮처럼 밝혔고 그 빛 속에서 한 남자가 내렸습니다. 70이 훌쩍 넘었지만 허리는 곱고 걸음은 단단했습니다. 검은 코트 자락이 바람에 휘날렸습니다. 윤태경, 정치권과 재계에 살아있는 칼이라 불리던 제 큰오빠였습니다. 오빠는 주변을 둘러보지도 않았습니다. 차량도 사람들도 집도. 오빠의 시선은 오직 저에게만 향했습니다. 그리고 제 모습을 보는 순간 오빠의 얼굴이 무섭게 일그러졌습니다. 오빠는 제게 다가와 자신의 코트를 벗어 제 어깨에 덮어주고 주머니에서 꺼낸 작은 칼로 제 몸에 남아있던 밧줄을 단숨에 끊었습니다. 서아야. 그 한마디에 저는 무너졌습니다. 오빠 품에서 어린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오빠는 말없이 제 등을 두드렸습니다. 그 손길이 거칠고 단단해서 오히려 더 울음이 쏟아졌습니다. 그때 2층 창문 불이 켜졌습니다. 커튼이 확 젖혀지고 유나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유나는 창밖을 보자마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뭐야? 뭐야 저거? 곧이어 현관문이 열리고 유나와 도연이 뛰쳐나왔습니다. 유나는 소리쳤습니다. 누구세요? 여긴 우리 집이에요. 당장 나가요.
오빠는 유나를 천천히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 하나로 유나의 목소리가 절반쯤 죽었습니다. 오빠가 낮게 물었습니다. 내가 내 동생을 묶었냐? 유나는 당황한 듯 억지로 소리를 키웠습니다. 엄마가 먼저 우리 앞길을 막았어요. 우린 살려고 한 거예요. 오빠는 미소도 없이 말했습니다. 앞길? 그리고 오빠가 유나의 뺨을 때렸습니다. 짝! 유나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 소리보다 더 무서운 건 오빠의 표정이었습니다. 오빠는 지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동생은 앞길을 막은 적이 없다. 버텨서 너를 키웠고 살려고 너를 살렸다. 그런데 너는 그 목숨을 밟았어. 도연이 나서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오해가 있으신데 가족끼리 감정이. 오빠가 고개도 돌리지 않고 딱 한마디 했습니다. 입 닥쳐. 그 순간 도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오빠가 손짓하자 검은 양복의 사람들이 도연을 붙잡았습니다. 도연이 소리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이거 불법입니다. 주거 침입. 오빠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법. 그리고 오빠가 저를 한번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은 묻고 있었습니다. 서아야, 내가 선택해. 저는 피 묻은 손목을 내려다봤습니다. 찢어진 옷자락을 봤습니다. 배나무 기둥을 봤습니다. 그리고 유나의 얼굴을 봤습니다. 그 얼굴엔 미안함이 없었습니다. 두려움만 있었습니다. 저는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끝까지요. 오빠. 오빠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오빠는 검은 양복의 사람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끌어내. 그 한마디로 그 집의 질서는 끝났습니다. 유나는 비명을 질렀고 도연은 발버둥쳤지만 그들은 순식간에 제압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 사람들에겐 제가 아니라 오빠가 법이라는 걸. 그날 밤 저는 30년 만에 윤가본가로 돌아왔습니다. 차가 서울로 들어가는 동안 창밖에 불빛들이 지나갔습니다. 저는 그 불빛을 보며 이상하게도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마치 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 같았습니다. 뭔가 현관이 열리자 도열한 사람들이 90도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아가씨, 돌아오셨습니다. 그 낯선 호칭이 가슴을 때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이상하게도 숨이 트였습니다. 나 돌아왔구나. 오빠는 제게 말했습니다. 병원부터 가자. 그날 밤 저는 VVIP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의사가 제 손목을 보고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건 밧줄에 장시간 눌린 상처입니다. 감금 상태였다는 뜻이에요. 간호사가 제 뺨의 붓기를 보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폭행 흔적도 있습니다. 의사는 당연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경찰 신고해야 합니다. 그때 오빠가 짧게 말했습니다. 기록은 남기되 움직임은 내가 한다. 의사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오빠는 병원 복도에서 누군가와 통화를 했습니다. 낮고 빠른 목소리. 오늘부터 시작해. 은행, 세무, 수사 라인 다 열어. 여론은 내가 잡는다. 증거는 확실하게. 그 짧은 대화로 저는 알았습니다. 이제 진짜 끝까지 가는구나. 다음 날 아침 오빠의 서재에 들어갔을 때 책상 위에는 산더미처럼 서류가 쌓여 있었습니다. 유나 회사 자료, 도연 회사 자료, 도연 친척 명의로 돌려놓은 부동산, 차명 계좌, 명의 신탁, 차용증, 사채 계약서, 그리고 환갑잔치 관련 자료까지. 호텔 계약서,
결제 내역, 하객 리스트, 사회자, 섭외, 축하 영상. 오빠가 말했습니다. 환갑잔치 자체가 쇼였던 게 맞더라.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오빠는 서류 하나를 제 앞으로 밀었습니다. 이건 호텔 CCTV 요청서야. 너희가 집으로 들어온 시간, 문 잠근 시간, 정원으로 널 끌고 나간 시간. 전부 확보할 수 있어. 저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넘겼습니다. 그때 오빠가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아야, 너 지금까지 왜 참았냐? 그 질문이 너무 아파서 저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오빠는 한숨을 쉬며 다른 종이를 또 밀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등기부다. 저는 그 종이를 보고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 집은 유나 명의가 아니었습니다. 도연 친척 명의. 그러니까 제가 그 집에서 무슨 일을 당해도 가족 간 다툼으로 묻히기 쉬운 구조. 그 말은 곧 유나가 이미 증거 없는 게임을 준비했다는 뜻이었습니다. 오빠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법대로 할까, 끝까지 할까? 저는 차잔을 내려놓고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끝까지요. 그 순간 오빠의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그 눈빛은 이제부터는 내가 한다라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지옥 같은 일주일이 시작됐습니다. 유나의 회사는 정말 하루가 다르게 무너졌습니다. 먼저 은행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대출 회수 통보, 즉시 상환하지 않으면 담보물 압류 절차에 들어갑니다. 유나가 믿고 있던 지점장이 전화를 끊어버렸다는 이야기도 들렸습니다. 그 다음은 세무조사, 국세청 직원들이 회사로 들이닥쳐 컴퓨터와 장부를 압수했습니다. 이어 검찰 압수수색, 언론에는 바로 기사로 떴습니다. 기업 대표 분식회계 의혹 압수수색. 그 제목 아래 유나의 사진이 떴습니다. 환갑잔치에서 완벽한 효녀처럼 웃던 사진이었습니다. 세상은 잔인했습니다. 그 사진을 보고 사람들은 말했을 겁니다. 와, 효녀라더니 다 가짜였네. 엄마를 감금했다고? 사람이 아니야. 그리고 그때부터 유나는 대표가 아니라 뉴스 속 인물이 됐습니다. 도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도연의 친정 쪽 비리, 부동산 투기, 차명 계좌, 자녀 부정 전형, 그런 것들이 줄줄이 얽혀 올라왔습니다. 하루는 제가 본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는데 뉴스 앵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가족 간 분쟁을 넘어 조직적인 범죄 정황이. 그 순간 저는 TV 리모컨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가족 간 분쟁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저를 죽게 만들려던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하나의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유나가 제게 가족이라고 다가왔던 순간들 중 많은 부분이 이미 오래전부터 계산된 행동이었다는 것. 오빠는 말했습니다. 유나가 너 상가 지분을 언제 알았는지 그 루트도 찾았어.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해? 오빠가 서류를 넘겼습니다. 거기엔 유나와 도연이 주고받은 메시지 기록이 있었습니다. 엄마 상가 지분 확실해. 외삼촌 명의로 나눠져 있는 거. 환갑 때 감독 연설로 묶어놓고 그날 밤 도장 받자. 거절하면 묶어. 방법은 이미 준비. 저는 그 문장을 보고 손이 떨려 종이가 구겨졌습니다. 오빠가 말했습니다. 서아야, 너는 몰랐겠지. 유나는 이미 몇 달 전부터 준비했어. 환갑잔치도, 하객 리스트도, 너를 칭찬하게 만드는 연출도. 사람들이 효녀라고 믿을수록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세상이 안 믿게 만들 생각이었던 거야. 그 말에 저는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그때 오빠는
제게 또 하나를 보여줬습니다. 유나가 환갑잔치 전에 지인들과 나눈 통화 녹취. 엄마는 고집세잖아. 그날 밤엔 무조건 도장 받아야 해. 안 되면 뭐 방법 있지. 제 딸이 제 얘기를 프로젝트처럼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실히 알았습니다. 제가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걸.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고 마침내 어느 날 오후 본가 정원에 유나가 나타났습니다. 정원 앞 철문 바깥에서 몇 시간째 무릎을 꿇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집사가 말했습니다. 아가씨 계속 울면서 뺏게 해달라고 합니다. 저는 잠시 허공을 봤습니다. 딸, 내가 낳은 딸, 나를 묶어놨던 딸. 저는 입술을 다물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들여보내세요. 잠시 후 유나가 정원으로 들어왔습니다. 구겨진 옷, 떡진 머리, 화장기 다 지워진 얼굴. 환갑잔치에서 진주 목걸이를 하고 빛나던 성공한 딸은 없었습니다. 유나는 제 앞에 오자마자 쿵 소리를 내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소리가 대리석에 울렸습니다. 엄마. 유나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엄마, 제가 잘못했어. 유나는 제 다리를 붙잡고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나 미쳤었어. 나 진짜 돈 때문에. 사채가 나 죽인다고. 그 말에 제 마음이 흔들릴 뻔했습니다. 그래도 내 딸인데. 하지만 그날 밤의 감각이 떠올랐습니다. 차가운 밧줄, 배나무 기둥, 유나의 눈빛, 그리고 도연의 말. 저것만 받으면 끝인데 만약 오빠가 오지 않았다면 나는 얼어 죽었을지도 모른다.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유나를 아무 감정 없이 내려다봤습니다. 유나야. 제 목소리는 놀랄 만큼 차분했습니다. 넌 그날 엄마를 버렸어. 그러니까 오늘 엄마도 너를 버린다. 유나가 울부짖었습니다. 엄마, 한 번만. 나 진짜 죽을 것 같아. 저는 손수건을 꺼내 유나의 눈물이 떨어진 제 발등을 천천히 닦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손수건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그 행동이 저도 놀랄 만큼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그 차가움이 저를 살렸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나가.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유나는 울부짖으며 마지막으로 외쳤습니다. 엄마가 어떻게. 저는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그건 내가 먼저 했어. 그날 철문이 닫혔고 제 안에서 길었던 악연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유나가 본가에서 쫓겨난 그날 밤 오빠는 제게 말했습니다. 서아야, 이제부터 내가 사라졌던 30년이 세상에 다시 등장할 거다. 너는 지금까지 김미정으로 살았지. 하지만 세상은 널 윤서아로 찾을 거야. 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오빠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기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 재계, 정계. 다들 윤석원 의원 막내딸이 어딨었나 궁금해해. 그리고 유나 사건은 그 호기심을 더 크게 만들지. 그 말이 저를 또 다른 두려움으로 밀어넣었습니다. 저는 평생 조용히 살고 싶었습니다. 세상이 저를 잊길 바랐고, 그래서 이름도 바꿨고, 그래서 숨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상이 다시 저를 끌어내려 했습니다. 그날 이후 본가로 전화가 쏟아졌습니다. 윤태경 회장님, 인터뷰 가능하십니까? 아가씨께서 직접 입장을. 가족 간 사건이 아니라 재벌가 내부. 오빠는 단호했습니다. 차단해. 그리고 며칠 뒤
오빠는 제게 선택을 하나 더 주었습니다. 서아야, 계속 숨을 거냐, 아니면 내 이야기를 내 입으로 할 거냐. 저는 밤새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제 얼굴에는 주름도 피로도 상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얼굴은 분명 살아있는 얼굴이었습니다. 이제 더는 숨지 말자. 저는 오빠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할게요. 그날 오빠는 조용히 기자 한 명만 불렀습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저는 단 한 가지를 말했습니다. 나는 내 딸을 미워하려고 이 자리에 선 게 아닙니다. 나는 내 삶을 되찾으려고 섰습니다. 그 짧은 한마디가 세상을 흔들었습니다. 기사 제목은 이랬습니다. 사라졌던 윤가 막내딸 30년 만에 입 열다. 그리고 그날부터 세상은 유나만 보는 게 아니라 나까지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 주변의 가족들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연락 없던 먼 친척들, 아가씨, 고생 많으셨어요. 그래도 피는 못 속이죠. 유나가 잘못했지만 어머니도. 저는 그 말을 듣고 차갑게 깨달았습니다. 세상엔 누구 편도 아닌 사람들이 많다는 걸. 그저 상황에 붙는 사람. 그것이 가족이라는 이름으로도 나타난다는 걸. 오빠는 제게 말했습니다. 서아야, 내가 다시 상처받지 않게 이번엔 내 편만 남기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후 유나의 상황은 더 악화됐습니다. 도연은 구속영장이 청구됐고 유나도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유나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본가에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 집사에게 엄마한테 한 번만 더. 나 진짜 죽을 것 같아. 집사는 제게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오빠의 지시대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흔들리면 다시 지옥이 반복된다는 걸 이미 알았으니까요. 며칠 뒤 저는 남편 정우진의 묘를 찾았습니다. 오빠와 함께 바람이 불었고 묘역의 나무들이 바스락거렸습니다. 저는 묘비 앞에 앉아 한참 동안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나 그동안 너무 바보 같았지. 당신이 살아있었다면 나한테 뭐라고 했을까? 그 순간 남편과의 기억이 너무 선명하게 밀려왔습니다. 비 오는 날, 촬영 장비를 나르다 젖은 채로 들어오던 남편. 서아야, 미안. 오늘은 늦었어. 그 말 한마디로 제가 얼마나 안심했는지. 남편은 늘 그랬습니다. 가난해도 제 눈을 똑바로 보고 미안해, 고마워, 사랑해. 그 말을 해주던 사람. 그래서 제가 그 사람을 잃고 난 뒤 세상이 더 차갑게 느껴졌나 봅니다. 저는 남편 묘비에 하얀 국화를 올려놓고 말했습니다. 나 이제 엄마로만 살지 않을게. 나를 지킬게. 그때 오빠가 제 어깨를 감싸며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 이제 너를 위해 살아. 그 말이 그 어떤 위로보다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더 흐른 어느 날, 저는 재단 설립 서류에 사인을 했습니다. 서아 재단. 목적은 단 하나였습니다. 저처럼 자식 하나를 위해 평생을 희생하다가 끝내 버려지는 사람들을 돕는 것. 법률 지원, 심리 상담, 긴급 보호처, 일자리 연계. 오빠는 말했습니다. 돈은 내가 댈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빠 돈만으로 하지 않을래. 나도 내 몫을 하고 싶어. 그 말이 나오자 저는 제 자신이 낯설었습니다. 평생 받기만 했던 사람이 아니라
선택하는 사람이 된 것 같아서 그동안 딸이 걱정돼서 돈이 걱정돼서 세상이 무서워서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고통도 배신도 눈물도 이제는 낡은 풍경처럼 멀어졌습니다. 저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아무것도 두렵지 않게 웃었습니다. 안녕, 나의 과거. 안녕, 나의 새로운 인생. 혹시 가족으로 인한 상처받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함께 극복해 나가며 모두 행복해지길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누군가에겐 삶을 버티는 힘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